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6주 1강이죠. 들어갈게요. 금융 파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금융 파트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부동산 금융은 나온다면 한 5에서 6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 20회 때는 9문제랑 관련 출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게 9문제고,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금리는 자 상환 방식이 원리금, 그다음에 원금, 체증식, 점증식이 있다고 배우셨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부동산의 개발금융입니다. 자, 개발금융이 우리가 뭘 배웠냐면 저번 시간에 신디케이트,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배웠고요. 자, 오늘 이제 배울 게 리츠입니다. 리츠를 이제 하면서 내용을 들어가겠는데요. 리츠는 부동산 투자회사죠. 그래서 어디 있냐면은 자, 페이지로는 우리가 78페이지에 있어요. 78페이지로 가시면 자,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 간접 투자에 대한 수단이죠. 자, 그래서 리츠라는 게 이제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다라고 이제 보는데요. 문제 한 문제 정도가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츠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신탁이 이제 그냥 신탁이 아니라 투자 신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투자회사라고 해서 투자회사 법이 있죠. 그래서 법은 항상 바뀝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번에도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행은 이제 26회 10월 24일 이후서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험 공고가 올해는 7월 달에 있었죠. 7월 이후서부터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10월 달부터 시행이 되니까 이번 시험 문제 안 들어갔어요. 근데 27회 때는 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바뀐 게 또 있고요.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리츠의 종류에 박스에 나와 있는 우리가 주식 분산서부터는요. 아직까지는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자, 내년이죠. 27회도 7월 달 이전에 법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대비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막 외워뒀다가 법이 또 바뀌게 되면 바뀐 법을 또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의의 가시고요. 리츠의 종류와 그 다음에 유용성 여기까지만 보세요. 그래서 리츠라는 것은 부동산 투자회사는 리츠 회사입니다. 주식을 상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갑돌이, 일돌이, 병돌이 다수의 소액 투자자가 투자를 합니다. 여기다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겠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반드시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부동산의 소유 지분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의 소유 지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요.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익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용이라고 시험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용. 그다음 이제 요거 다음에 이제 부동산 증권을 배우실 거예요. 물론 이것도 주식화하기 때문에 지분금융이라는 것으로서 이것도 주식과 부동산을 주식화하는 증권인데요. 그러니까 부동산 증권에 투자할 수 있어요. 부동산 증권에 이제 MBS 같은 거나 우리가 ABS 투자를 합니다. 주택저당담보주권과 자산담보주권에 투자를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일단은 오피스텔 같은 데 투자를 하게 되면 임대료를 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그 임대료 수입을 리츠 회사가 내부 보유로서 자기가 우리가 보유하는 게 아니라 배당을 해줘야 됩니다. 배당을. 그 다음에 이 저당 수익, 이 MBS에 대한 ABS는 이제 저당 수익률이거든요. 저당 수익률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배당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져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게 자기관리 리츠하고 자기관리 리츠와 위탁관리 리츠가 있습니다. 자기관리 리츠는 실제로 회사가 있어서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회사죠. 그래서 실체형이에요. 실체형이다. 근데 위탁관리라는 것은요, 자산관리사한테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관리사한테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는 페이퍼 컴퍼니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명목형이에요. 실제 회사가 없습니다. 상근 임직원이 없죠. 명목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기업 구조조정 우리가 리츠 회사는 부도난 회사를 사들입니다. 부실 채권을 사들여서 이걸 처분하는 거죠. 그래서 조기에 이제 기업 구조조정으로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기 회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얘도 이제 자산관리사한테 위탁을 하고요. 명목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장 실질적인 우리가 시험지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 가시면 다수의 소액 투자자죠. 우리가 78페이지 지금 보고 계시죠.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소액 투자로부터 주식을 발행합니다. 자금을 모집한 후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상품에 투자하고 얻은 수익의 90% 이상을 투자자한테 배당을 해야 돼요. 뮤추얼 펀드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이 오른쪽도 있지만 계약형보다는 회사형입니다. 회사형 투자 신탁으로 되어 있어요. 그지만 이제 주식이 상장이 돼 있고 주식에 대해서 투자했으면 실적 배당으로 가요. 그래서 확정 배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주식 배당이 아니라 현금 금전 배당 원칙이다. 이렇게 가시고요. 그 다음 밑에 가시면은 일반 리츠, 자기관리 리츠와 위탁 관리는 투자 대상이 모든 부동산인데 우리가 기업 구조정 리츠는 부도난 회사. 부도난 회사는 법정 관리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환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같은 부도난 회사를 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발기설립 국장의 인가를 받는데 회사는 실체, 자기관리는 실체고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정 명목이다. 거기까지만 보세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이제 법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제가 또 어떻습니까? 책의 기본서가 있지만 또 프린트물로 나눠드려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유용성 장점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소액자본으로 부동산 일부를 지분의 형태로 보유가 가능하고 다수의 투자자의 참여로 인해서 자금 조달이 용이합니다. 그죠? 우리가 주식이 상장이 됐으니까 항상 우리가 현금화 시킬 수가 있죠. 부동산 투자 형태를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 투자라는 것은 뭐냐면 갑돌이가 직접 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나중에 경기가 안 좋으면 이 자금에 대한 회수가 어려워요. 근데 얘는 이 주식에 투자했지 이 부동산에 투자한 건 아니죠. 그 주식을 얘한테 샀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한 게 아니라 간접 투자입니다. 직접 투자가 아니라. 신디케이트는 직접 투자했죠. 그래서 얘는 자금 회수가 빠르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리츠 회사의 지분은 이제 증권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되죠. 경기가 침체 시 투자 원금 회수가 상대적으로 이제 용이합니다. 빨리 이 주식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주식은 소액으로 투자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 건물이 200억짜리다. 그러면 10만 원 갖고는 절대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10만 원으로 주식은 살 수 있죠. 그래서 이 100만 원 갖고 여러 개의 리츠에 투자하기 때문에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대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류는 구분 기준이 우리나라는 회사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주식회사를 만들고 이 리츠가 회사 주식회사고 그 회사를 주식을 우리가 판매하여 그 얻는 수익을 주주한테 배당을 해주죠. 뮤추얼 펀드라고 하고 뭐 계약형은 뭐 위탁자가 이제 맡기는 사람이고 수탁자가 그걸 수행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판매해서 얻은 이익을 수익증권 소지자한테 지급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보통 회사형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환매라는 것은 주식을 언제든지 가지고 가서 회사한테 돈을 바꿔달라면 얼마든지 환매가 가능한 게 개방이에요. 그래서 환매 수수료만 내면 신탁기간 중 중도 환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폐쇄형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는 중도 환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이 상장이 돼 있으니까 현금화 시킬 수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간접 투자, 펀드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간접 투자 기구는 우리가 조성된 자금으로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에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한테 분배하는 상품으로서 투자 대상으로는 이제 대출 사업, 개발 사업, 임대소를 창출하는 수익성 부동산 및 해외 부동산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간접 펀드, 간접 투자 기구 펀드는 그냥 한 줄 정도 나올 수 있고요. 우리가 만약에 나온다면 니치가 나온다. 그래서 꼭 염두에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랑 따라오실 게 이제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그래서 이제 76페이지 가시면은 어때요? 부동산 증권론이라는 게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와 그 다음에 이제 리츠라는 것도 하나의 증권에 들어갑니다. 지분증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76페이지로 가시면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라는 게 있어요. 76페이지에. 그래서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에서도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기본소가 나오면은 하나의 이제 1차 시장과 2차 시장에 대한 그 그림이 큰 그림이 아마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밑에 1차 시장과 2차의 저당 시장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 시장의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대출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서를 이제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이게 전체가 이제 저당 시장의 구조죠. 자, 그래서 페이지 우리가 76페이지를 하고 있죠. 저당 시장은 1차 시장과 2차 시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보금자리론이라는 걸 배우실 거예요. 자, 보금자리론. 자, 그래서 이제 갑이라는 19세 이상 미성년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상이 이제 돈을 빌립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1억짜리가 있으면 아파트가 70%까지 우리가 LTV 담보 대출을 해줘요. 그러면 자, 우리가 빌린 사람을 차입자라고 하고요. 빌려준 A은행을 자, A은행을 대출자라고 합니다. 대출자. 자, 그러면은 자금을 대출해 주겠죠. 1억의 70%는 7천만 원이죠. 자금을 대출해 주면 자, 우리가 두 가지 권리를 가져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민법 시간에 두 가지 권리를 배우실 텐데, 자, 우리가 자금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출에 대한 채권이니까 대출 채권이라는 걸 갖고 오겠죠. 대출 채권. 그래서 이건 뭐냐면 대출을 해주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원리금 수취권이라고 해요. 원리금 수취권. 그 다음에 자, 채무 불이행을 할 수 있죠. 차입자가 우리가 소득이 낮아지거나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채무 불이행할 경우에 따라서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해서 담보물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질권, 저당권, 유치권이라고 우리가 민법 시간에 배우시는데 당연히 부동산이니까 저당권이죠. 그래서 나중에 돈을 못 갚으면 경매 처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당시장을 1차 저당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1차 저당시장. 1차 저당시장이다. 그래서 기출이 됐었는데 뭐라고 나왔었냐면 우리가 25회 때 자, 여기는 자금을 공급해 주는 시장이 아니라 주택 자금 대출 시장입니다. 주택 자금을 대출해 주는 대출 시장. 그러면 자금을 공급해 주는 시장은 2차 시장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자, 이걸 이제 저당권을 유동화한다 그래요. 저당권을. 그럼 유동화 시킨다는 얘기는 유동화하는 것은 현금화한다는 얘기죠. 그죠? 돈을 현금화한다. 그러면 돈을 현금화하다 보니까 돈 받을 수 있는 유동성은 높아지고 유동성 위험이 감소합니다. 유동성에 따른.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A은행이 이제 1차 대출 기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1차 대출 기간.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유동화 시킬 수 있는 우리나라가 이제 공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얘가
KHFC인데 보통은 이제 HF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유동화 중개 기간이 만들어지죠. 유동화 중개 기간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를 이제 2차 대출 기간이라고 합니다. 대출 기간.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자금을 주게 되면 여기에 대한 권리를 가져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얘도 이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은행이 빌려줄 수는 없죠. 이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투자자한테 자금을 가지고 오면,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저당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개별 저당이 있습니다. 저당이. 하나하나 저당은 이제 개별 저당이라고 하고, 그 저당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모아놓는 거죠. 그래서 모은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제 아이들이 놀이방 가게 되면 이제 볼들이 모아 있다 그래서 볼풀이라고 하죠. 풀이 모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을 모아놨기 때문에 딱풀이 아니라 저당풀이라고 하죠. 저당풀. 그래서 MBS라는 걸 발행해요. 그래서 새로운 용어가 이제 나오는데, 좀 전에 아까 봤던 MBS라는 건 뭐냐면 앞에 주택이 생략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아파트는 공동주택에 들어가죠. 그래서 모기지가 저당이고요. 저당이고 빼기 담보고 S가 증권이에요. 그래서 주택 저당 담보증권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당을 모아놓은 것을 증권화시키죠. 그래서 여기가 제목이 부동산 증권화잖아요. 현금화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동화를 해서 우리가 돈을 끌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자체를 쪼갭니다. 쪼개서 증권화 시켜서 MBS를 발행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루어지는 시장은 2차 저당 시장이 됩니다. 저희가 1차라면. 그 2차 저당 시장은 저당의 유동화를 일으키는 시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여기는 주택 자금 공급 시장이라고 나왔어요. 주택 자금을 공급하는 공급 시장이다. 그래서 1차 시장은 저당 채권, 우리가 대출 채권,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이고 2차하고 유동화되는 시장이죠. 근데 1차와 2차 대출 기간은 이 저당권을 반드시 유동화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은행은 한정된 재원입니다. 유동화시켰다는 것은 많은 재원이 있으면 유동화를 안 시키죠. 유동화시키게 되면 비용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한정된 재원으로 유동화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차입자한테, 수요자한테 대출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시고, 자, 이 차입자와는 1차 시장과는 관련되는데 2차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저당이라는 자체, 우리가 이제 지금 저당을 설정해서 요거는 남의 겁니다. 사채나 채권을 발행하죠. 그래서 이거는 부채금융이에요. 부채는 남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는 저당에 대한 수익률이라는 자체가 이자 수익입니다. 그래서 저당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를 합니다. 그럼 요구라는 글씨가 나오면 항상 작아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실 텐데 금리라는 것은요, 1차 금리와 2차 금리가 있어요. 1차 금리와 2차 금리. 그래서 1차 금리가 얘가 지금 내는 대출 금리예요. 대출 금리. 그럼 대출 금리가 더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생각해 보면 여기에 대한 MBS에 대한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입니다. 그럼 저당 수익률의 MBS에 대한 수익률이 아까 좀 전에 요구 수익률을 만족했죠. 요구 수익률이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최소한 보장되는 거니까 예금금리라고 보면 돼요. 자, 요즘 여러분들 예금금리가 가장 낮다고 얘기를 하죠. 연 2%밖에 안 받습니다. 근데 대출금리를 2% 받는 데는 없겠죠. 그래서 대출금리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지금 뭐 5% 받는다. 그러면 저당 수익률이 만약에 3%다. 그럼 이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금리가 2차 금리보다 더 높아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가볼게요.
자,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 의의가입니다. 저당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자본시장에 유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MF 이후에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선진화를 위해서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 부동산 투자회사 좀 전에 배웠죠.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MBS라는 거와 좀 전에 배웠던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식화시키는 겁니다. 부동산을 증권화시키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IMF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목적은 대출 기간에 이렇게 하게 되면 유동성 위험이 제거돼요. 유동성 위험. 그래서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고, 그 다음에 주택 자금의 안전적 공급을 통해서 주택 금융이 기반 확충이 되죠. 자, 1차 시장과 2차 시장이 있습니다. 그럼 1차 시장은 제가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가 지금 차입자예요. 차입자와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은행, 금융기관으로 구성이 됐고요. 1차 대출 기간은 은행은 우리가 저당 채권을 직접 자신들의 포트폴리오 구성하기도 하지만 자금이 부족할 때는 2차 저당 시장에 매각해서 유동성을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보유할 수도 있어요. 그죠?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이죠. 자, 2차 시장 갑니다. 2차 시장은 저당 대출 기관이 한국주택금융공사예요. 저당 투자자로 이루어지는 시장이며, 자, 1차 저당 시장의 차입자와 2차 저당 시장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요. 2차 대출 기간도 1차처럼 매입한 저당 채권을 반드시 매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포트폴리오로 보유할 수도 있다라고 가져가셔야 돼요.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저당 투자자한테 매각할 수도 있다. 자,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이 1차라면 2차가 이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자금의 펌프 역할을 합니다. MBS의 발행 기간은 1차가 될 수도 있고 2차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건 뭐냐면요. 자, 우리가 개별 저당을 가지고 A은행이 직접 다이렉트로 MBS를 팔 수도 있어요. MBS를. 물론 우리가 SPC라는 특수 목적 회사가 있어야 되죠. 면목상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고 다른 회사한테 맡길 수 있어요. 그래서 MBS를 직접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MBS라는 자체는 2차만 발행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1차도 발행할 수도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당 채권이 유통되는 시장이 2차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주택 수요자가 차입자입니다. 차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차입 기회가 확대되죠.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주택 건설이 촉진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국민들의 주택 수요가 더 충족돼서 차입 기회가 더 확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당 투자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투자자예요. 그럼 투자자는 투자 기회가 더 확대되겠죠. 부동산이라는 자체가 부동산만이 아니라 MBS도 투자할 수 있으니까 투자 기회가 더 확대된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 투자할 수 있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 경기를 조절할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며 주택 보급률을 또 확대시킬 수 있고요. 대출 기간이 중요합니다. 대출 기간의 별표를 쳐다보세요. 자, 대출 기간은 자, 지금 말씀드렸지만 많은 재원이 아니라 한정된 자금입니다. 많은 자금이 있으면 얘가 유동화를 안 시키죠. 그럼 한정된 자금으로 유동화를 했기 때문에 많은 주택 자금의 제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한정된 동그라미 뒤에 많은 동그라미. 많은과 한정된을 바꾸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금 대출의 고정화가 완화되겠죠. 유동화되니까. 그 다음에 대출 기간의 재무구조 개선이 BIS 비율을 개선한다. 자, BIS 비율은 뭐냐면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로서 현금 보유 비율입니다. 자, 이게 높다는 것은 자기자본이 많고 현금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유동화가 돼서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비율을 높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비율이 개선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MBS에 대한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입문 과정에서 하기에는 조금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보기 전에 그러면 제가 예전에 안 해드린 파트가 페이지로 가시면 74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74페이지로 가시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출에 따른 위험이라는 것은 대출자가 갖고 있는 위험이에요, 은행이. 자, 그래서 채무불이행 위험이라는 건 뭘까요? 자, 만약에 차입자가 그 담보물의 가치가 대출 잔액보다 하락이 됐어요.
그럼 돈을 안 갚아버려요. 그걸 채무불이행 위험합니다. 채무불이행 위험이고, 금리 위험은 대출금리 설정에서 불확실성이 있다. 그러면 고정금리 때는 안 바뀌잖아요. 이자가. 그래서 장기 대출일 때 가장 크겠죠. 금리가. 그 다음에 조기상환 위험은 금리가 하락합니다.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대출 약정금리가 차입자가 빌린 이자율이에요. 근데 시장금리가 대출 약정금리보다 낮잖아요. 그러면 이 차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싼 이자를 빌리려고 해서 조기 상환해버리죠. 그럼 조기 상환에 대한 위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차입자가 조기 상환 만기 전 변제를 하게 되면 그걸 대출자가 안고 가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게 조기 상환 위험입니다. 자, 우리가 차입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돈을 빌린 사람이 이 은행한테 고객인데 이 사람이 만기 전에 변제를 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또 구할 때까지 기간이 있으며 우리가 이자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조기 상환해버리면 대출자가 위험한 게 가장 커다란 위험이고요. 유동성이라는 자체는 아까 현금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 대출에 따른 대출 기간의 자금 부족 위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돈이 안 돌아, 유동성이 안 되게 되면 자금 부족이 생기죠. 또 위험하겠고요. 법적 위험은 정책이나 각종 규제에 의해서 대한 위험을 이제 법적 위험이다. 이렇게 해서 법이 바뀌는 거고요. 자, 그러면 조금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제 77페이지를 가져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77페이지입니다. 자, 이쪽 파트가 입문 과정에서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파트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저랑 따라오셔서 물론 뭐 편법, 야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야매를 지금 여기서 쓰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MBS의 종류입니다. MBS의 종류고 다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4개가 있다. MPTS와 그 다음에 MBB와 그 다음에 MPTB와 CMO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MPTS는 모기지 패스예요, 패스. 패스는 넘긴다는 거죠. 패스스루. 그죠? S는 이제 증권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분형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은행에서 받은 이 저당권 여러 가지 권리를 다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조기상환 위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조기상환 위험이라는 것은 시장 이자율이 낮았을 때 차입자는 조기상환을 해버립니다. 그럼 대출자가 위험하죠. 그 다음에 금리 위험, 이자율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자율 위험은 오히려 우리가 이 시장 이자율이 높아지면은 오히려 조기상환을 안 해버려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이자의 수익성이 악화되겠죠. 그래서 조기상환 위험과 이자율 위험을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자가 그 위험을 갖고 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돈을 못 갚는 것이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채무불이행 위험을 저당권을 가진 자가 져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매 처리를 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 금액을 다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행 절차도 복잡하고 그래서 이 저당권을 가진 자가 지거든요. 그럼 이 권리를 다 얘한테 넘겨버렸어요. 그러면서 얘한테 또 다 팔아버리면서 MPTS라는 건 모든 걸 넘겨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다 투자자한테 가져가요. 그럼 투자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리금 수취권에 대한 것을 투자자가 가져가기 때문에 조기상환 위험을 칩니다. 조기상환 위험. 자, 그래서 투자자가 위험을 해요. 그럼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도 제일 높은 게 MPTS예요. 조기상환 위험을 우리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방어라는 게 있습니다. 콜방어가 불가능한데, 요거 이제 책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 밑에서 5번에 콜방어라는 게 있어요. 자, 콜방어라는 것은 주택채권 발행기간. 주택채권의 발행기간이 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조기상환에 대해서 저당수자들이 이를 거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은행에서부터 조기상환이 들어오게 되면은
계약을 해지하죠. 그럼 그 권한을 우리가 한국대 공사가 금융공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기 상환이 들어오게 되면 야 투자자야 지금 조기 상환이 들어왔다. 어쩔 수 없다. 그냥 계약을 해지하자. 그럼 투자자한테 가거든요. 이 콜을 불러요. 콜을 불러서 조기 상환을 용처하는 거죠. 그 콜의 방어를 콜방어라고 그래요. 조기 상환에 대한 저당 투자자들이 이게 거부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럼 얘는 투자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가 원리금 수익권에 대한 그 조기 상환을 지기 때문에 콜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MBB예요. MBB는 모기지 백 본드입니다. 채권 형태예요. 채권형 MBS로서 원리금 수익권과 저당권을 다 발행기관이 보유합니다. 발행기관이 모든 위험을 지죠. 투자자가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이 제일 낮기 때문에 수익도 제일 낮죠. 그럼 얘가 조기상환 위험을 집니다. 그래서 조기상환 위험을 발행기관이 져서 우리가 원리금 수익권이 투자자한테까지 이전이 안 돼서 여기까지 끊겨요. 그래서 우리가 현금흐름이 바로바로 투자자한테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조기상환이 투자자한테 안 오기 때문에 조기상환은 발행기관에서 끝나기 때문에 콜을 못 불러요. 방어가 가능합니다. 얘는 콜 방어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혼합형이에요. 두 가지를 혼합한 거죠. 그래서 혼합형 MBS입니다. 그래서 얘가 패스 쓰르면 얘는 페이입니다. 원리금 수익권만 투자자한테 패스를 해요. 페이. 그래서 원리금은 페이 트루. 그래서 본드라는 자체는 채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당권은 발행기관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두 가지를 혼합한 거예요. 그래서 원리금 수익권만 페이니까 투자자한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은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원리금 수익권에 대한 것을 투자자가 지기 때문에 투자자가 조기상환 위험을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MPTB도 콜 방어가 불가능하죠. 콜 방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CMO입니다. CMO는 다계층 채권이에요. 다계층 채권이라는 자체는 채권을 여러 개로 나눠서 트렌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제 요약집이 나오면 1트렌치서부터 8트렌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 구조가 다르고 우리가 기간이 길수록 우리가 예금을 예치해 놓게 되면 이자를 더 주게 되겠죠. 만기 구조와 이자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트렌치별로 완전히 콜 방어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콜 조건을 줘서 장기 투자자일수록 또 얘가 이자는 높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부분적 콜 방어를 인정합니다. 부분적 콜 방어를 인정한다. 그래서 콜 방어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다계층 채권 증권서부터 갈게요. 다계층 증권은 CMO예요. 그래서 기본적 구조는 이제 MPTB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MPTB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고 그 다음에 채권 형태로 발행을 합니다. 얘도 다계층 채권이니까. 그래서 MBB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원리금 상환액을 MPTS 성격처럼 요거 원리금 수익권은 투자자한테 가요. 트렌치별로 다양한 만기 구조가 상이한 이자죠. 장기 투자자일수록 콜방어를 인정합니다. 부분적 콜방어를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박스가 아직 안 돼 있지만 콜방어라는 얘기도 안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렇게 합니다. 편법으로 가는데 자, 뭐 어렵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냥 야매로 가볼게요. 자, 만약에 시험 문제에 콜방어라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콜방어는 세 글자입니다. 그럼 세 글자가 되는 게 뭐예요? MBB하고 CMO만 콜방어가 가능하다. 근데 CMO는 장기 투자자일수록 콜방어를 실행하기 때문에 전체 콜방어가 아니라 부분적 콜방어로 가져가세요. 그죠? 이렇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편법이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투자자가 있어요. 그럼 영어로 그냥 쓰게 되면 소리 나는 대로 쓰면 투자자입니다. 그 다음에 발행기간을 소론다는 데 쓰면 발이죠, 발. 그죠? 그래서 BAL. 그러면 시험 문제에 영어로 MPTB, MPTS, MBB, MPTB가 세 글자가 M이 다 붙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T가 들어가면 투자자를 찍으셔야 되고요. B가 들어가면 발행 기간을 찍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발발이죠. 자,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게 거의 MBB하고 CMO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채권 형태고 얘는 증권 형태로 발행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MBS는 거의 CMO가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MBB라는 발발이니까 다 발행 기간이죠. 콜방어 가능하죠. 세 글자니까. TB는 뭐예요? TB는 T하고 B가 다 들어갔으니까 혼합형이라는 겁니다. 페이만 원리금만 투자자한테 넘기고 본드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TS라는 건 뭐예요? S는 복수체제죠. 투자자 애들이다. 이렇게 가지고 가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야매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뭐 지금부터 야매를 들어간다는 건 좀 그런데 여기는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어로 됐기 때문에 도저히 못 갖고 가세요. 그래서 처음에 자 77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저당 담보증권의 종류가 1번 저당 이체증권, 지분 이전 증권에 MPTS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기지 패스입니다. 패스. 패스라는 자체는 자 우리가 넘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체 또는 이전 증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MPTS는 일단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 TS죠. 그죠? 투자자가 지겠죠. 그 다음에 네 글자니까 콜방어 인정 안 되죠.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을 증권의 형태로 발행해서 다 투자자한테 매각하죠. 다 투자자입니다. 원리금 수취권과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이 저당권이에요. 그래서 이 저당권을 모두 투자자한테 이전되고요. 원리금 상환액은 매월 단위로 투자자한테 이체되겠죠. 그 다음에 저당과 관련된 위험이 모두 투자자한테 이전합니다. 다 투자자가 가져가요. 그래서 MBB보다는 수익률이 높죠. 이 투자자가 위험할수록 더 수익도 크잖아요. 콜방어가 인정이 안 되죠. 근데 MBB는 모기지 백본드, 우리가 주택 저당 담보부 채권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거는 이제 한글 자체를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국주택금융공사 법에 의해서 얘가 우리나라 발행되는 대표적인 채권입니다. 그래서 주택 저당 담보부 채권이라고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주택 저당 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죠. 그럼 MBB 발발이잖아요. 그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 채권의 소유권, 저당권을 다 발행 기간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리금 상환액과 원리금 지불액 현금이 동일하지 않죠. 바로바로 연결되질 않아요. 6개월 단위로 원가이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MBB 발발이니까 발행 기간이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바로바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위험을 발행 기간이 부담합니다. 발발이니까. 그러면 수익률이 MPTS보다는 낮겠죠. 콜방어 인정합니다. 그죠? 발행 기간이니까 투자자는 그만큼 발행 기간이 종기상환 위험을 지니까 콜을 방어할 수 있죠. 콜 방어가 세 글자잖아요. MBB 들어간다. MPTB입니다. 모기지 페이요, 페이. 지불채권 또는 원리금 이체채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MPTB라는 것은 좀 전에 혼합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리금 수취권만 투자자한테 이전을 하고 저당 채권의 소유권은 발행 기간이 보유한다. 원리금에 대한 상환액과 원리금 지불의 현금 흐름이 동일하겠죠. 그죠? 자, CMO 좀 전에 얘기했고요. 자, 콜방어 얘기했고, 그럼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수익률에 대한 순서는 MPTS가 투자자가 지게니까 가장 수익이 높겠죠. MPTB, MBB가 제일 투자자 입장에서는 발행 기간이 다 갖고 가지만 우리가 위험한 건 발행 기간이 위험하니까 투자자 위험하지 않으니까 MPTS 가장 수익률이 높고 그 다음에 MPTB, MBB가 나온 거죠. 위험도는 우리가 발행 기간의 위험도는 MBB죠. 발발이니까 발행 기간이 가지고 있고 MPTS는 투자자니까 발행 기간의 위험도가 제일 낮겠죠. 중간에 MPTB. MPTB는 거의 다 중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게 되면은 MPTB의 발행액의 크기가 MBB의 발행액의 크기보다 크다. 위험이 보다 크므로 자 어떻습니까? 요거는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주택 저당 총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만약에 5천억이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그 MBB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초과 담보를 원한다고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발행 기간이 다 위험하니까 초과 담보를 확보해 놓습니다. 그래서 한 500억을 확보해 놔요. 그럼 발행하는 것은 우리가 4,500억밖에 발행을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MPTB는 그래도 발행 기간이 다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자 5천억을 발행을 하는데 4,700억을 발행해요. 그러면은 300억만 초과 담보를 확보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발행액은 얘가 더 많다는 자체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발행 기간 입장에서는 MBB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MPTB의 발행액을 더 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이제 보는데 자, 여러분들 처음이거든요. 입문 과정에서 이걸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입문 과정에서 이 내용을 좀 빼주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차피 이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서 반복 학습을 하시면서 콜방어는 세 글자니까 MBB와 CMO다. 근데 CMO는 전체가 아니라 부분 쪽 콜방어다. 그 다음에 T가 들어가면 투자자, B가 들어가면 발행기간. 자, MBB 발발이죠. 발행기간이 다 지겠고요. TS는 투자자 애들이니까 투자자가 지고, TB는 혼합형이다. 페이니까 원리금만 넘기고 본드,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랑 따라오실 게 우리가 페이지로 가시면 72페이지입니다. 자, 72페이지 가셔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72페이지로 가시면 부동산 금융의 종류에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묶어서 별표를 치라 그랬죠.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72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할 게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에요.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내요. 자, 그러면 일단은 부채금융부터 갈게요. 제가 아까 여기 부채금융이라고 해놨죠. 부채는 남의 겁니다. 자금을 유통하는데 남의 거를 자금을 유통해요. 그래서 부채라는 것은 밑에 자, 지금 한국택금융공사가 자, 여기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했죠. 설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채를 발행했어요. 그럼 이거는 타인 자본에 대한 조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당이라는 건 남의 거잖아요. 담보도 남의 거죠. 담보신탁이라든지 자산담보부증권 ABS, MBS라고 있는데 자, 지금 MBS는 어떻게 돼요? 주택 M이 저당 담보부증권이잖아요. 근데 ABS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ABS라는 자체는 차에 장착시키는 게 아니라 A가 어셋, 자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을 가지고 증권화 시킵니다. 그래서 자산 담보부 증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S는 증권이다. 그러면 이제 ABS라는 자체는 나중에 이제 기본소에 나올 거지만 자, 우리가 기업이 유동성이 좀 현금화 시킬 수 떨어지는 것들을 대출 채권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자산들을 그룹화해서 증권화 시켜요. 그래서 자산 담보부 증권이라는 걸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ABS가 좀 넓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부채금융과 지분금융을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부채는 내 게 아니죠. 남의 거를 가지고 자금 융통했어요. 자, 그럼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자, 이게 부채금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차 시장에 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가지고 MBS를 발행합니다. 그럼 MBS를 발행할 때 이 MBS라는 자체는 주식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저당에 대해서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는 거죠. 그냥 채권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 자체가 부채금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분이라는 건 뭐예요? 지분은 내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우리가 첫째 시간에 이제 리츠를 제가 이번 강의에 리츠를 설명했었죠. 리츠라든지 신디케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분금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은 72페이지에 가셔서 자,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나눠볼게요. 또 마치는 그 요령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부채금융 좀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부채 남의 거고요. 지분은 내 거예요. 자금을 융통할 때 내 거를 가지고 자금을 융통할 수 있고 남의 거를 갖고 자금을 융통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부채금융과 지분금융에 대해서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부채라는 건 남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좀 전에 이제 그 2차 시장에 KHFC가 있었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저당을 설정한 걸 가지고 사채를 발행한다고 했어요. 그 사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사채는 남의 거죠. 그래서 타인 자본 조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 자본 조달이 아니라 타인 자본 조달. 그래서 타인 자본 조달. 그러면 투자자는 어떻습니까? 이자를 먹죠. 이자를. 만기 구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이제 배웠던 저당금융이라든지 다 적어볼게요. 저당금융. 그 다음에 이제 담보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증서금융이라고 해서 신탁회사에 이제 신탁을 해서 담보신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배웠던 자산담보부증권 ABS. 그래서 자산담보부증권. 유동화증권이라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확한 해설은 담보부증권이죠. 유동화증권.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제 배웠던 MBS가 있죠. MBS를 이제 발행하잖아요. 그래서 MBS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택 저당 담보부증권이죠. 주택이라는 게 생략이 됐습니다. 주택 저당 담보증권. 그래서 책에 담보부증권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MBS는 주택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 자산은 ABS니까 이게 넓은 개념인데, 자, 우리가 글씨가 있어요. 여기 이제 요령인데 나중에 객관식을 풀어본다면요. 자, 부채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부채는 부채자가 붙어요. 그래서 사채라든지 채권이라든지 그럼 무조건 부채금융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저당과 담보라는 뜻이에요. 담보, 저당. 물론 ABS 나오면 유동화증권이니까 이것도 다 들어갑니다. 이런 단어 나오면 다 우리가 부채금융 찍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분금융. 물론 뭐 나중에 그 25회 때죠. 25회 때 나왔던 게 이제 우리가 이 메자닌 금융이 나왔긴 했습니다. 거기 이제 신주 인수권 부사채라는 게 있어요. 사채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부채금융과 지분금융의 중간 형태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예외적인 게 있다라고 보는데, 보통 우리가 이 메자닌 금융이 나오고 나서는 잘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채, 사채, 채권, 사채나 채권, 저당 담보가 들어가면 부채에 들어간다. ABS, MBS가 들어가면 다 부채다. 그러니까 지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이제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식이니까 내 거죠. 자기자본 조달이에요. 자기자본 조달. 그럼 투자자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당을 먹는 거죠. 만기가 없죠. 이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을 발행해서 지분권을 발각해서 자기자본을 조달해요. 자기자본 조달 방식. 그래서 투자는 투자의 대가로 이자를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배당을 받는 거죠. 이자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부동산 신디케이트라는 것은 투자자를 모집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지분에 참여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투자회사. 좀 전에 이제 첫 시간에 배웠던 게 투자회사의 지분을 소유해서 판매하는 거고, 조인트 벤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인트 벤처는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죠.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 벤처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개발업자가 은행 가고 돈 좀 빌려줘. 담보 있니? 없는데요. 자, 그러면 너 가. 아니요. 저 벤처라는 아이템이 있어요. 개발 사업에 투자하세요. 그럼 특정 부동산의 벤처 사업에 공동으로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이 저당을 가지고 담보를 잡는 게 아니라 그 지분권을 삽니다. 그 지분권 일부를 획득해서 배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인트 벤처도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신디케이트,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투자회사. 이번 강의 때 제가 첫째 시간에 리츠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인트 벤처. 요게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두 가지를 암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펀드라는 얘기가 들어가도 지분에 들어갑니다. 펀드. 그래서 우리가 공모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공모에 의한 증자 이것도 지분에 들어가는데, 자, 이 지분을 암기하신다는 것보다 이 부채는 사채 채권 저당 담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요걸 위주로 이제 부채를 본다면 지분과 부채를 구분해서 부채를 골라라. 그러면 이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분이 아닌 거 이렇게 해서 보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금융 파트가 5에서 한 6문제, 9문제가량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정금리가 있으면 변동, 고정은 원리금, 원금 체증 시, 개발금융의 신디케이트, 프로젝트 파이낸스, 리츠가 있죠. 저당채권 유동화는 1차와 2차,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좀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 가도록 하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